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상동시장 핵심 아카데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강의를 할 주제는 디지털 시대 점포 브랜딩 전략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렇게 모바일로 직접 보시는 게 아마 디지털 시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오늘 한 25분 정도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 우리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변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긴 하지만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은 과거의 우리 오프라인 시대하고 다르게 우리의 점포 브랜딩을 어떻게 하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게 스마트폰이 보이죠. 모든 것은 디지털로 통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들고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중에 거의 19시간 정도를 휴대폰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잠을 5시간 잔다고 생각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거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떠나지 않죠. 자,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같이 한다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장사하고도 바로 연계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종료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물건을 사는 거, 내가 시장에 방문할 때 정보를 찾는 것들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고 있죠. 이처럼 모든 것이 바로 디지털로 통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간도 바로 디지털이란 무기 통로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면서 강의를 듣고 있는 것도 바로 디지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강의의 내용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과 익숙하다 또는 디지털과 내가 괴리되어 있다. 이 차이가 어떤 측면도 존재하냐. 이게 좀 쉬운 걸로 보죠. 그림에서 보시면은 할아버지가 열차표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열차를 이용하거나 비행기를 이용하거나 또는 많은 것들을 이용할 때 스마트폰을 누군가는 미리 예약을 하고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자, 우리 디지털을 활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현장에 직접 줄을 서서 열차표를 예매해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디지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표가 없어서 기다리거나 또는 제대로 내가 이용하고 싶은 시간에 이용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우리가 디지털 침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디지털을 이용하느냐, 디지털을 이용하지 못하느냐가 바로 생존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측면에서 우리가 디지털이 장사에서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데 생존 여부 또는 제대로 이용하느냐 못하느냐 여부하고 관계되듯이 이제는 장사를 잘 하는 것도 디지털을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디지털 활용이 곧 시간이자 돈인 세상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상동시장에 여러분 가게를 찾는 부분들이 이제까지는 그동안의 경험이나 또는 동네에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점포를 이용하지 어디를 가면은 맛집이나 우리가 맛있는 상품이 있지 이렇게 활용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 점포의 브랜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디지털 시대 우리 시장,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물건의 유통이 흐르고 있는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흐르고 있냐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장사에 있어서 디지털인가에 대해서 모두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 있죠. 그 대부분 우리가 유통과 관련된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모바일을 통해서 상품을 사고 이미 이 모바일을 이용한 쇼핑이 PC, 인터넷을 이용한 PC 시장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은 대부분 다 모바일과 관련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쇼핑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과거에 이제 전통시장 일을 하면서 뭐 개인적으로는 전통시장 일을 한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신선식품 시장은 온라인이 쉽게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야채나 과일이나 아니면 수산물이나 정육이나 뭐 이런 신선식품들도 새벽 배송 시장이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배송이 얼마나 편리하게 바뀌어 있냐. 저녁에 12시까지 주문을 하면은 새벽에 6시나 아침에 7시까지 문 앞에 물건이 와 있습니다. 두부 한 번을 시켜도 야채 한 단을 시켜도 새벽에 배송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도 이제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이버에서 전통시장 장보기를 가끔씩 이용하는데요. 오전 10시에 주문하면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전통시장에서 산 반찬이나 전이 배달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사람들은 우리 상동시장을 이용하고 여러분 가게를 이용하고 그 이용한 경험을 네이버에 또 온라인상에서 공유하고 평점을 매기고 평가 글을 남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장사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맛집이다 아니면 여러분 가게가 유튜브에 우리가 방송에 오르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찾느냐 아니면은 불평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이런 세상에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디지털은 우리가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디지털 세상이 되었으니까 이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알면은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용한다는 걸 갖다가 그냥 열심히 한다가 아니고 알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효율이고 우리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구매 행동을 하냐 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디지털의 정보를 찾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필요해. 나 이거 먹고 싶어. 이러면은 사람의 행동은 스마트폰을 가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그거 어디에 있지 그러고 우리가 전단지를 보거나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던 세상에서 지금의 세상은 그냥 네이버로 가서 찾아봅니다. 예를 들면은 부천의 상동이다 그러면은 상동의 맛집, 상동의 돈가스, 상동의 과일 가게, 상동의 반찬 가게 잘하는데 이게 검색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비교하죠. 그리고 비교한 결과 어디가 평점이 높지, 어디가 좋은 리뷰가 달려있지, 여기에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을 하거나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또 사람들은 구입하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여러분 가게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은 지도에 여러분 가게가 여러분들이 올리지 않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소비자들은 여러분 가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하고 있는 방문자 리뷰는 소비자가 여러분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고 그 영수증을 갖다가 리뷰하고 인정하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에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뒤에 말씀드릴 텐데요. 이 스마트 플레이에서 고객이 거기에서 영수증 인정을 하고 평가를 하면은 처음 할 때 네이버가 50원을 줍니다. 고객한테 그냥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할 때 10원씩을 할 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들은 자기가 이용한 점포에 대해서 평가를 남기고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대가를 받으니까 계속해서 하게 되죠. 이게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가게에 소위 말해서 평판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나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 소비자의 구매 행동은 검색하고 비교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구매하거나 방문하고 나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평가글 리뷰나 평판을 올리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비자들의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들 행동을 갖다가 우리가 알면은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과정에 검색에는 노출을 해야 될 테고 그리고 비교할 때는 우위에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구매하거나 이용하고 난 이후에 평가를 올릴 때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우리 가게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나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서 계속해서 고객은 방문하게 될 테고 그리고 그 고객들이 계속 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매자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바일상에서 신선식품의 새벽 배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 배송 시장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2015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불과 5년 사이에 그림상으로는 8천억이라고 나오지만은 실제 결과로는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1조 원 시장이 새벽 배송 시장이 존재했고요. 이 성장의 속도는 지금보다도 훨씬 빠르게 성장을 할 겁니다.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은 어려운 건 어디냐 하면은 결국은 골목시장, 골목 쪽에 있는 신선 식품을 파는 가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확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상동시장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장사가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많이 찾아주고 있죠.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대응을 잘 못하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의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은 고객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하겠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 대한 적응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이제는 뛰어들어야 될 상황이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네이버가 올해 몇 개월 전에 우리 서비스가 동네시장 장복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이제는 디지털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상동시장은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중동시장은 이미 뛰어들었고요. 서울에 있는 많은 시장들이 네이버 장보기 안에 입점을 하고 네이버 장보기에서 수많은 전통시장이 지금 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이버 장보기의 모든 점포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점포들은 오전 10시까지 주문하면 오후에 바로 배송 오는 이런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오히려 디지털 시대에 위협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이용해본 경험상 경쟁력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은 대부분 가족이 운영하고 또 과거에 오랫동안 유지해왔기 때문에 반찬이라든지 직접 조리해주는 즉석식품 같은 경우에는 맛이라든지 또는 가격에서도 다른 인터넷에 팔고 있는 제품이나 상품에 비해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소비자와의 접점이 지역 기반, 동네 기반, 오프라인 기반이라는 게 한계가 있었죠. 사실은 디지털이 갖고 있는 차별적인 경쟁력, 새로운 시대의 우리가 흐름에 전통시장이 편성하고 잘 이용만 하면은 오히려 소비자한테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주고 전통시장의 우리 점포들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디지털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마음부터 바꿔야 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지금 문화관광시장 육성 사업단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아마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이런 디지털에 합류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갖고 참여를 해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골목 상권이 왜 네이버에 영향력이 있냐? 뭐 네이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장점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사실은 가두리 골목처럼 수많은 서비스들을 네이버 안에다가 다 담아서 네이버 안에서 사실은 경쟁을 해야지 살아남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판을 우리는 뒤집기는 우리가 바꾸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 네이버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는 거냐, 또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냐? 그건 현실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네이버의 점유율이 검색 점유율입니다. 75% 정도 나와 있고요. 연령대에 따라서는 또 다르죠. 오히려 젊은 세대가 좀 줄어들다가 최근에 젊은 세대는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0대가 거의 한 85% 정도입니다. 특히나 전문 정보는 구글이 좀 강한데요. 우리가 아는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검색은 네이버가 거의 9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정도로 압도적인 소위 말해서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바뀌어야 되긴 합니다만은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장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네이버를 제외하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세상에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골목 상권은 더 그렇고요. 물론 음식점이라든지 밥집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유튜브에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골목 상권은 네이버를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앞으로 부상할 시장 중에 하나가 동영상이나 라이브 커머스라고 그럽니다. 라이브 쇼핑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기벤처부에도 전통시장과 관련되는 영역에서 라이브 커머스나 또는 이 라이브 쇼핑 관련 또는 TV 홈쇼핑에 연계된 부분들, 즉 동영상을 활용한 소위 말해서 판매 이쪽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영역에서는 압도적으로 유튜브의 영향력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바일을 통해서 유튜브의 많은 컨텐츠들을 이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까지는 컨텐츠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락과 관련되는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되는 거나 또는 뭐 정치 이슈라든지 시사 이슈와 관련되는 영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영향력이 커진 만큼 커머스, 즉 쇼핑 시장도 라이브 쪽에서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우리 전통시장들도 뭐 그림에 보시면은 강명 전통시장에 유튜브 라이브 쇼핑 해가지고 라이브 커머스 하는 사례들이 있죠. 올해 특히나 이 전통시장 라이브 커머스 쪽에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폭으로 확대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까 앞에서는 우리가 지금의 환경의 변화들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디지털 시대 여러분들의 점포 브랜딩은 어떻게 하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포커스를 좁혀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딩은 고객과의 약속과 신뢰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브랜드는 사람의 이름이 있듯이 우리 점포에도 이름이 있고요. 우리가 상동시장이라는 시장에도 브랜드가 있죠. 사람들은 브랜드를 기억하고 그 브랜드가 어떤 상품이나 어떤 부분이 필요할 때 그 브랜드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브랜드는 아주 긍정적이고 강력하게 잘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으면은 브랜드 파워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잘 떠오르지 않거나 기억나지 않거나 별로 이게 이미지가 와닿지 않는 경우에는 브랜드 파워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상동시장은 상동에서 부천에서 전국에서 어느 정도의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상동에서는 상동시장을 대부분이 알고 있을 거고요. 근데 전국적으로는 조금 덜 하겠죠, 그죠? 아무래도 언론이라든지 이런데 TV 매체나 노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또 여러분들 가게는 이 지역에 있는 소비자, 즉 상동 주민들한테 여러분들 가게는 어느 정도의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브랜드 파워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나 이미지가 강한 점포는 줄을 서거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장사가 잘 되는 점포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브랜드의 파워, 브랜드의 인지도만큼 장사하고 장사의 성과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여기서 브랜드는 브랜드를 잘 만드는 걸 우리가 브랜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고객과의 신뢰를 통해서 고객이 점포를 기억하고 좋아하도록 하는 거고요. 또 디지털 시대는 이게 좋아하는 걸 끝나지 않고요. 내가 이용한 경험이나 내가 긍정적인 우리가 경험들을 온라인, 네이버나 또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글을 올리는 게 지금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고객들의 브랜드에 대한 평가, 여러분 점포에 대한 평점이나 평가나 이용 경험을 공유하는 게 다음에 다른 고객들에 유입하는 데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디지털 시대의 우리 점포 브랜딩은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나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네이버로 좀 좁혀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이버의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일단은 네이버로 좁혀서 많은 경우에 일상생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맛집을 찾을 때 우리가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은 네이버로 검색하고 점포를 선택하는 경향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왜냐하면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과거에 이용하던 단골 고객들은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상동시장에 왔다가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 상품을 보고 많은 경우가 선택하고 있긴 하죠. 근데 상당수가 최근에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고 많아지고 있다는 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하고 전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네이버의 검색창에서 상동의 맛집, 상동의 돈가스, 상동의 정육점 어디 잘하지? 이러고 검색하는 사람들이 늘어갈 거고 계속해서 증가할 거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예시를 일단 정육점으로, 제가 뭐 정육점을 특별히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정육점으로 그냥 하나의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가게가 주로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건 우리 이제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 중에 때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이버에서 내 가게 이름을 쳐보고 내 가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에서 잘 홍보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손님들은 우리 가게 이름을 알면은 이미 브랜드가 알려져 있는데 우리 가게 이름을 검색하는 손님은 거의 없죠. 손님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는 가게 이름을 검색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돈가스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상동시장의 돈가스 맛집이 어디지? 예를 들면 내가 정육점 중에서 좋은 고기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상동시장 정육점 또는 상동시장 정육점 잘 아는데 뭐 예를 들면 좋은 정육점, 가격이 저렴한 정육점 이렇게 검색을 하죠. 이걸 우리는 고객의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들은 우리 가게가 네이버에서 또는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브랜드가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 가게를 쳤을 때 내 가게가 나온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게를 등록 안 해도 네이버가 이미 다 등록을 대부분 해놨습니다. 사업자 등록 정보를 가지고 네이버가 대부분 지도상에서 여러분 가게가 여러분들은 등록한 적이 없는데 아마 등록이 대부분 되어 있을 겁니다. 문제는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소비자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가게 이름을 한번 검색을 갖다가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상동시장 정육점 치면은 그림의 지도에서 보시면은 상동시장의 정육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제가 조작한 게 아니고 네이버에 치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축산, 신개념 정육점, 넓은 고기, 청정한우, 신화축산 그 외에도 있다면 나올 텐데 일단은 이게 한 페이지에 나오는 거고 다음 페이지로 숫자가 많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축산이나 신개념 정육점이나 이 중에 하나를 눌러보면은 이 가게에 대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고객은 온라인상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게에 정육점은 뭐 예가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놨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여기에 개포시장에 쌀통닭 개포역점이라고 이런 가게가 나오면은 자, 이 가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옵니다. 어떤 점포는 이 정보가 상세하게 되어 있는 정보가 있고 어떤 점포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나 아예 내용이 거의 없는 점포도 있을 겁니다. 상세하게 되어 있는 점포는 점포주가 점포의 정보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등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점포의 정보 소개가 자세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하나 여기에는 평가가 있습니다. 방문자 리뷰 해가지고 5점 만점에 4.2점이고 벨 몇 점이 나오고요. 또 하나 보면은 여기에 평점들이 소비자가 하나하나 달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한 적 없는데 고객들은 이런 정보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가게들도 이 평가의 수가 적든 많든 간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방문자 리뷰의 숫자가 많은 점포가 장사가 잘 되는 점포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팔렸으니까 소비자들이 많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평점이 높은 데가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 안에 평가는 방문자 리뷰하고 블로그 리뷰 이런 형태로 네이버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방문자 리뷰는 영수증을 인정하고 간단하게 평가하는 거고요. 블로그 리뷰는 블로그가 자기의 블로그에다가 자세하게 우리 점포를 이용한 경험을 우리가 포스팅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의미 있는 거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고객들의 이 정보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어떻게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지?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이런 측면에서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오늘 뭔가 강의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디지털 시대 상동시장 상인의 점포 브랜딩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손안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그냥 일상적으로 영화 보고 아니면 정보 찾고 이것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장사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스마트폰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우리가 초기에 컴퓨터처럼 언어를 알아야 되거나 많은 작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대부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하느냐 하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못한다면 자녀들이나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객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평가하고 있다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객들이 여러 번 점포를 이용하면은 앞에서는 불만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경험을 고객들은 온라인상 네이버상에서 남긴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내 점포의 브랜드가 네이버에 노출되고 유튜브에도 노출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을 받고 나서 스마트 플레이스를 확인하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여러분 점포를 치시면은 스마트 플레이스의 지도상에 여러분 가게가 나오면은 그 가게를 이름을 눌러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비자들의 평가와 리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은 고객들이 우리 가게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구나,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있구나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고 혹시나 스마트 플레이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스마트 플레이스 앱을 다운받으시고 당장에 여러분들 가게를 소개하고 홍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가가지고 다운받고 바로 거기서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으시고 거기에서 가게 소개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방문하면은 우리 전통시장 그동안 보면은 신용카드나 영수증 발행을 잘 안 하려고 그랬죠. 이제는 영수증 발행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객들이 리뷰를 남기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시거나 현금을 이용하시거나 하는 경우에도 영수증 발행을 하시고 고객들이 방문자 리뷰를, 그러니까 여러 번 점포를 이용한 리뷰를 남기도록 오히려 유도하는 게 디지털 시대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점포 브랜딩은 네이버에서 여러분 가게를 검색하면 먼저 나오는지를 검색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대부분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등록하지 않아도 네이버가 이미 다 등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포 이름만 나온다고 해서 이게 브랜드가 제대로 우리가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점포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남기고 있고 그 안에 정보상에 정보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용 시간에 대한 정보, 상품에 대한 메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점포의 소개에 대한 정보들을 담는 칸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한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정보가 있네 하는 점포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객도 정보를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도 고객이 이 점포는 이런 점포에 하고 올리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동시장에 정육점이 있는데 고객이 이 점포는 20년 동안 여기서 운영했고 이 점포는 한우를 잘하고 이렇게 올려놓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정보를 고객들이 검색하기 좋게 고객들의 검색이 잘 걸리도록 정보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가게를 소개할 때 우리는 20년 됐고요. 이런 걸 취급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객은 상동시장 정육점, 상동시장 맛집, 상동시장 돈가스를 예를 들면 잘하는 집 이렇게 검색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점포 소개에 그런 단어가 들어가는 게 우선 노출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아까 어떻게 하냐 짧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당장 여러분들의 네이버 가가지고 검색해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소개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대개 앱 다운받는 거 플레이 스토어 아시죠? 옛날엔 구글 플레이라고 했던 거.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 소위 말해서 삼각형으로 된 이거 표시 있죠? 앱 다운받는 거. 이 앱에 접근하셔가지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검색하시고 그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시고 거기에 접속을 하시면은 대부분 다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면 자동 로그인이 되고요. 또 혹시나 네이버 아이디가 없으면은 네이버 아이디부터 가입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긴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많은 경우는 네이버 아이디를 대부분 이게 저장돼 있어서 자동으로 되는데 혹시나 네이버 아이디가 없으면 네이버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도 미리 아시고 자 플레이스토어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거기 가면은 점포에 대한 부분의 관리자로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관리자 권한 신청을 하시면은 여러분 가게로 전화가 옵니다. 이미 여러분 가게에 대한 전화번호까지 네이버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 ARS로 관리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확인하는 절차를 갖다가 물어보고
나중에 2번 선택하라 그러면 2번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게 되고요.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으면 자유롭게 그 안에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진도 등록하고. 그럼 점포에 대한 사진, 그 다음에 점포의 영업시간, 그 다음에 점포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 점포의 가격이나 메뉴, 점포 소개, 이걸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등록해 주시면은,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시로 계속해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처음에는 간단하게 등록을 하고 추가적으로 고객들한테 내가 잘 검색되려면 어떤 키워드나 어떤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좋지, 이렇게 역지사지 해보시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누가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중요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간단하게라도 해보시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브랜드가 노출되기 위해서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 고객들이 우리를 평가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방문하는 고객들한테 영수증 발행을 하시면서 이 영수증에 대해서 영수증 발행을 하시면서 네이버에서 인증하고 리뷰를 올려주시면은 네이버가 처음 하면은 50원을 주고 그다음 할 때마다 10원씩을 준다는 것도 알려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어떤 점포들은 인센티브, 예를 들면은 간단한 예를 들면 덤으로 뭔가를 주시면서 또는 리뷰를 올려주시면은 또는 올려준 걸 확인하고 나면은 그런 추가적인 선물을 드리거나, 그리고 리뷰가 올라와 있다 그러면 그 리뷰에 대해서 스마트 플레이스에 접근해서 바로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손님이 평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손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손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주시면 더욱 밝은 미소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감사합니다 간단한 단어라도 소위 말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손님은 우리 가게에 대한 충성도가 우리 가게에 대한 단골 고객으로 충분히 맺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시간상 많은 얘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시대 브랜딩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